그리고 춘천문화원에 지금 대리를 맡고 있는데 권은석 아니 대리가 아닌데 춘천문화원의 권은석 춘천문화원하고 저희들하고 가깝게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춘천하를 우리가 개발을 좀 할 거라고 하는데 거기 약간 편성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원 그 춘천학위연구소에 서장 정부에 있는 유명희 오늘 뭐 회장님 오셨나요? 아직 예. 그다음에 도빈이고 논설시장님은 뭐 개근이죠 개근. 박미연 시장님. 그 외에 저희들이 저 명예교수분들도 계시고요. 저 멀리 홍천으로 오신 분 아까 저기 보이는데 김대영 선생님 어디 있어요? 저기 계세요. 예, 김대영 선생님. 충남대학 계시다가요 홍천에 오셔서 집무실을 내놓고 뭐 그냥 매일 연구를 하고 계셔서 저희 잠깐 점심이라도 드세요. 그 외에 뭐 다른 분들 다 교내 교수님들이 일단은 저쪽에 제가 소개 안 드린 분들 있나요? 제일 끝에 이 명단이 없어갖고 그다음 제일 저 보시는 분. 네. 저는 금융재무학과장 김지현입니다. 예. 내용을 몰라.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30년 만에 왔더니 살충이 가져갔고 제가 여기 쭉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제가 교내 의원이라서 아무튼 여기 있는 대로 앞으로 정기 멤버스 클럽에 등록하신 걸로 알고 계속 연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이근 교수, 그러니까 총장님 소개하셨는데요. 저하고 저는 5층에 있었고 우리 이근 교수 6층에 있었는데 연구 무게에 제가 짓눌려가지고 연구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경제 발전하는 가운데도 우리 뭐라고 할까요? 추격자의 경제라고 서구 관료 형태로 얘기하면 추격자의 경제학 또는 추월의 경제학. 추월한 다음에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피크론이 지금 뭐 여러 군데 얘기되고 있는데 피크론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학술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석좌교에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뭐 별거 안 해주더니 요즘은 뭐 연기도 주고 그 다음에 수업 강연도 하고 그러대요. 하여튼 뭐 그런 영광을 갖고 계시고 여러 군데 대한민국 학생상을 비롯해서 많은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업적이 많아야 수상을 하시는데 이제 또 보할라 역시 앞으로도 아마 곧 정형퇴직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연사를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소개는 거기 아마 간단하게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근 교수님께 약 50분에서 1시간가량 부탁을 드리고 아마 질문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춘천도 그렇고 한림대학교도 그렇고 추격자의 경제학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자절 맡으신 송원 선생님하고 이 총장님과 어떤 인원이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오늘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훈장님은 그 교육부 장관 하실 때 그때 제가 그 연구재단 그 우수학자 국가선탁으로 선정됐었는데 그때 아마 그 시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표로 서울대에서도 아예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인연을 맺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총장 되신 다음에 이렇게 학교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은 선생님도 서울대에서 계속 많은 교육을 했었는데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그게 다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기 경제학과의 그 김용규 선생님이 한 20년 전에 초청해서 한번 제가 세미나 왔던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제가 처음을 했었는데 거기가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근데 워낙 오래돼가지고 김용규 선생님이 초청해서 그때 세미나 했던 기억이 나는데 워낙 오래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기술학기나 하시는 그 황정태 교수님인데 제가 기술적인 연구라서 계속 교류하던 학자신데 또 여기서 뵙게 됐더니 반갑고 또 여기 행정학과의 정민남 교수님 이제 미국에서 잠시 그 뵈는 있었는데 오늘 뵈라고 저는 생각 못했는데 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한림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소홍 교수님이 소개해준 대로 3Q, 추격, 추월, 추락의 문제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원안수의 제목은 그 혁신과 경제 발전의 우회적 경로를 해가지고 제가 그 최근에 낸 책이 첫 번째 책이 이제 그 제목을 다른 책인데 이 책만 갖고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오늘 청중이 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럼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앞에 제가 원래 한글로 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추격, 추월, 추락 경제 좀 하고 이 책의 내용은 좀 후반부로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거 한 5, 6년 간격으로 캠브리지 출판사에서 세 권의 책을 냈는데 이번 책이 이제 바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됩니다. 사실은 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저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아마 이제 관심이 관련될 홍문 교수께 한번 드리고 들고 가겠습니다. 제가 박수로. 그래서 사실 강의 내용도 이 세 권 책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좀 쉽게는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은데 한글로 쓴 경제 흉내 재창조라는 이 책을 보시면은 아마 좀 쉽게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12개 있는 책의 어떤 핵심 내용을 한글로 풀어 쓴 책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쉼표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추격제라는 말 아는데 추기라는 단어는 제가 많이 씁니다. 영어로 캐첩인데 추기는 무엇인가? 이것은 후발국이나 후발국 기업이 선발국이나 선발 기업을 따라잡거나 넘어서는 추월이죠. 근데 반대로 잘못하면 추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격, 추월, 추락을 다 보는데 영어로는 패칭업, 폴징어의 폴링 대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한말한 것이 추격, 추월, 추락인데 요 영어 세 단어는 아브라모비치라는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80년에 쓴 논문에 나온 겁니다. 이 논문은 근데 지금 몇천 번 인용된 논문인데 2차 대전 이후에 전후의 유럽 국가들 간에 누가 잘하고 못하는가를 다룬 논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 프레임워크가 이제 전에 독립하고 후발국 기업들을 이제 경제를 다룬다는 얘기인데 당시 전후에 가장 잘 나가던 경제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처럼 이 기적의 경제라고 손빨 내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그래서 이태리가 지금 굉장히 설악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태리가 최고 잘 나가는 경제였다는 거죠. 한국도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아까 피크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일본처럼 수상이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피크 같은데 피크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사실은 제가 다루는 분야인데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면은 수급부 수락의 인양 소득, 그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서 세계 점유율은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언제 추격출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다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2030년대 10년 후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데 최근에 중국 경제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 예상이 앞으로 한 30년 더 늦춰졌습니다. 2060년 정도. 그래서 잘못하면 거의 추월이 불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있어서 많은 미국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기업이라면은 한국의 삼성이 소니를 추격하다가 추월했죠. 그래서 생산성, 시장 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수요 구출을 될 때 바로 미국 대비 리나 소득 대비 한국이 몇 프로냐 이제 한 그림인데 이건 이제 물가수를 고려한 그 리나 소득을 한 것인데 생활 수준을 방금 한국이 미국에 뭐 2000년대만 해도 뭐 한 그 반이 안 됐죠. 근데 2060년대에는 10%도 안 됐습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미국 대비 70%인데 70%는 사실은 일본이 같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일본, 한국 일본도 넘어섰죠, 사실. 그리고 대만, 독일 한 80% 좀 넘는 수준이고. 그래서 일단 한국이 일본 넘어선 거, 이걸 일본 갈까 이런 사람 되게 민감합니다. 이런 사람 되게 곤란해하는데 아주 대단한 성과죠, 사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걷는 동안 한국이 일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볼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 처쳐 넘어졌다. 임진왜란 때까지 한국이 샀었는데 그 이후로 일본이 올라온 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이고 이런 식으로 과거 식민지 당한 나라가 식민지를 했던 나라를 넘어선 사건이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한국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식민지 당한 나라하고 식민지 시킨 나라가 역전되는 네? 브라질이요? 네. 미국 아일랜드입니다. 미국도 영국을 넘어섰고 아일랜드 영국을 넘어섰어요. 아일랜드 제가 사실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몇 년 전에 영국을 넘어서가지고 거기서 축제 파티를 했습니다. 축제에서. 한국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도는 뭐 인도 소득으로는 낮지만 경제 사이즈로는 이제 영국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현상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어떻게 경제 성장이 되겠죠. 좀 더 길게 1990년대부터 1900년부터 딱 그림을 그리면은 한국이 뭐 그 해방될 때 뭐 선진국들이 한뭐 3~4%밖에 안 됐죠. 근데 6개월 거치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70% 도달해서 이 수준이 뭐냐면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같습니다. 한국이 이탈리아 넘어섰죠. 그 영국, 프랑스 같은 수준인데 그 타이밍은 한국이 이제 서구 열강이 된 겁니다. 서구 열강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한말을 우리가 스몰 강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서구 열강에 도달했다. 독일은 2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수비란 단어도 한국의 선진국 수준에 수렴한 거죠. 수렴. 컨버전스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대 수렴 2단을 같이 쓰는데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성과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경이라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이걸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요즘 문화까지. 핵심은 뭡니까? 민주화하고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죠. 그러다 이제는 문화 강국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엄청난 재밌는 연구수지라는 것이고 이걸 한국이 이론화하고 표준화해서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후발국이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다른 것도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못하고 소위 중기국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중기국까지는 대충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격차를 못 좁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과거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60년대. 근데 한국 쪽 올라가는 데 반면에 계속 미국과의 격차를 못 좁히고 있죠. 이거를 중기국 함정. 그래서 세계인의 기준으로
미국 대비 40%를 못 넘는 거, 이 40%를 못 넘고 몇십 년 동안 그 밑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중증감정입니다. 20% 40%가 어퍼 미들 인컴, 상위 중증 수준으로 박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가면은 이 중리구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한국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걸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의 80년대 중반에 태국 말레이시아 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바로 중리감정이 있습니다. 중리감정이 왜 발생하냐면은 임금이 올라가는데 한국의 생산품은 아직까지 보고가 안 돼가지고 임금을 못 줘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좀 확실히 해가지고 고가품을 만들어야만이 올라간 임금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한국가 한 것이고 딴 나라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 상승과 거기에 못 미치는 부가가치 때문에 중리감정이 빠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현대 같은 초고령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리감정입니다. 태국에 가면은 태국 주식시장 가면은 거기 상장 기업들은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대기업은 외장기업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중리감정 원인입니다. 세계 초고령 기업만이 고가의 품을 만들어서 고급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현 임금 수준이 지금 이제 뭐 일본 넘어서 미국 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급을 만드는 초고령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개념 그래프는 멕시코가 사실은 OECD에 가입한 남미 유일의 OECD 가입했는데 미국 대비 40% 넘어서 50%에 가까이 했다가 크리스천 디 이후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하면서 오히려 격차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추락이죠, 추락. 브리타니아는 자유무역 협정이 경제 성장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하면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브라질도 떨어지고 있죠. 남아공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지금 추락한 나라. 그다음에 중국만 지금 30%덜해서 브라질 넘어섰는데 중국은 이 패턴이 화원과 비슷하게 각도로 봐서 중증 함量넘었을 것 같은데 미국과 관계 때문에 미국 대비 사이즈는 미국을 못 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10년 이내엔 40%덜 것 같아서 중증 함量벗어나는데 이 미국과 견제 말하는 이 특기대에서 함량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로는 미국을 못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 소득으로는 40도 덜 같다. 이제 30대 중반에.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럴 것 같습니다. 자, 4개 영화의 제목인데 명량, 연평해전, 콜럼버스, 스티브 잡스 다 영화 제목입니다. 이 중에서 추격 기록에 가장 걸리는 게 뭡니까? 또는 가장 관련 없는 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중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도 한번 개설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중에 3가지는 다 오늘 강의에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이 일본은 이민이란 때 뭘 믿고 한국을 침략했냐 말이에요. 사실 뭘 믿고 한국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냐 말이죠. 뭐 믿고 한국을 넘어선 거죠? 지금 총이죠. 조총이죠. 조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럼버스는 왜 신들을 발견해야 될까? 황해술. 황해술인데 길이 여러 가 있는데 왜 대서양을 건너냐 말이죠. 아프리카 남자를 안 가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콜럼버스와 이순신은 무슨 관계인가? 관련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인데 콜럼버스 영화고 잡스 영화인데 잡스 영화를 보면은 제가 지금 수업자에 영화 토론하는데 영화 한 장면에 보면은 잡스가 직원들하고 토론하면서 이 애플 컴퓨터의 앞선 선구자, 그러니까 애플 추격 대상인 그룹들은 훌레파커드나 마이크로소프트죠. 근데 잡스가 걔들 제품 떠오르면서 우리 제품이 얘네보다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겠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냐? 얘네들보다 얘네들과 다르게 만들어야 돼. 다르게. 모방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잡스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폭망하고 잘하면 대박인 거죠. 흉내는 안 내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바로 추격인데, 추격은 모방을 되는데 추월은 모방을 넘어선다는 게 제가 이제 배운 제가 연구한 그 핵심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한글 책에 보면 세 가지 역술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같아지기 위해서는 덜하지 않는다.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성과를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처음에는 다 우리가 선발자를 배우지만 결국은 배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걸 내야 되겠죠. 그래야 노벨상을 받는 거죠. 똑같은 건 노벨상 못 받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르면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르고 인정 안 받으면은 그건 이상한 사람 생각합니다. 그냥 괴짜로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달라면서도 사람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시장에서 그렇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빨리 가라앉아 늦게 된다. 뭐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 안 내려가는 거.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설명했는데, 그다음 세 번째는 기회의 창으로 잘 나갈 수 있고 그 창으로 땅으로 추락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그 제노였습니다. 제노는 고대 그리스 살았던 그 소피스입니다. 근데 제노이 뭐라 했냐면은 당시 최고의 마라토너인 아힐레스가 거북이랑 경쟁을 하는데, 거북이가 100m 앞에 출발한다면은 아힐레스는 영원히 거북을 추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이 그림 보시면은 아힐레스가 거북이 출발하는 지점에 도달하면은 거북은 좀 더 앞에 가 있고, 또 그 지점에 도달하면은 거북은 좀 더 앞에 가 있고, 그걸 계속 베풀하면 영원히 거북이 뒤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결국 어떤 선발자를 계속 뒤에서 추종만 하면은 영원히 못 넘어선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눈 딱 감고 그냥 달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또는 다른 길로 가거나.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이제 가타적에서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도 소니를 모방했지만 결국은 디지털 기술에서는 소니보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채택했기 때문에 먼저 디지털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삼성이 소니를 넘어선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소니만 쳐다봤으면 계속 소니 뒤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회전락이 두 번째 역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이 있고 목표 지점이 있는데,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스트레이트 길이 있습니다. 이 길 따라가면은 제일 먼저 도달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 다 이 길로 가기 때문에 교통 정체가 발생해가지고 못 간단 말이에요. 반면에 다른 길, 디투어를 가면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길이는 길지만은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는 데가 늦게 도달하는 두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디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 스킬이 좋거나 뭔가 독특한 같은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쪽 고속도로는 길은 짧은 것 같은데 레드오시예요. 다도 하기 쉽고 하다 보니까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리스크 테이크를 해가지고 도전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야. 인생도.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다 남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럼 레드오시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겠죠. 저희 아버님이 작가했지만은 아버님이 농업을 전공하셨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아버님 왜 그런 농업 같은 걸 전공했으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 농업이 최고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다녔을 때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겠죠. 농업이. 그런 거죠. 어쩌면 지금 가장 유명한 산업은 몇십 년 후에는 가장 안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 달에 로켓을 쏘는데, 현재 달이 있는 지점을 향해서 로켓을 쏘면은 달에 착륙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달이 그래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달이 예상할 수 있는 예상 지점을 파악해서 굿즈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추계라는 것은 무빙 타겟을 추천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격차가 30도 높아야 되는데, 미국은 서 있지 않아요. 미국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격차를 못 추치는 겁니다.
미국과 그렇게 좁히려면 미국보다 더 빨리 성장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은 스피드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2023년에 한국 성장이 미국보다 낮았어요.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그건 추격 못하는 거죠. 한국 성장이 작년에 세계 전체 평균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 코리아 크라는 말이 나는 일본에서 막 떠들었잖아요. 한국도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올해는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추격은 무빙 타겟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결국 답도 추격설인데 추격만 해서는 추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답도 추격은 오버한다는 뜻이고 뒤의 추격은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다른 걸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경로를 창출, 새로운 전략 또는 나아가서 비약, 리플로깅 해야만이 우리가 무빙 타겟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추격추라는 책에서 여러 국가들의 그 추격추 사례를 다뤘는데 앞부분에 바로 이제 아까 말한 그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콜럼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은 기술에 말하는 선진국의 그 기술, 과학 기술 우리가 모방해서 배워야 되지만은 결국은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그 과학 기술 경로 또는 경제관리 경로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 정책,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기술력 실이 저는 장기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혁신을 중시하는 슈페트 학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요 관리를 중시하는 학파가 바로 이제 케인자입니다. 케인자는 요새 나라가 수요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는 걸 한다는 것이 이제 수요치를 강조하는 케인자 학파이고 좀 더 줄이고 슈페트는 그건 단기적인 것이고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술 혁신이 성과를 이끈다는 좀 공급 측을 보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양대 산맥인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슈페트를 보는 슈페트 학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발자, 선발자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역진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잘 이용하면은 후발자가 역전할 수 있다. 한국한테는 역전의 기회는 뭐였습니까? 일본 역전할 기회는 아까 말한 대로 디지털 기술의 실행이죠. 이겼었으면은 한국한테 일본도 있었을 거예요. 일본의 그 몇십 년 축적된 그 노하우, 암묵적 지식, 이 장인의 어떤 그 스킬을 한국 못 넣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초밥이라는 유명한 요리사가 있는데 이 맥도날드 식당은 요리사도 없는 식당이에요. 근데 돈은 잡을 수 있단 말이죠. 요리 공법을 다 수처해가지고 찍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디지털과 아날로그들이 그런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있으면은 일본이 실정한 그 많은 그 암묵적 지식과 숙련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칩 넣으면 똑같은 기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숙련을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디지털 혁명이죠. 그거 없었으면 한국이 일본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 출현했을 때 한국은 잽싸게 올라탄 다음에 일본은 그걸 무시하고 숙련이 최고야라고 계속 안 하는 기술을 더 배락합니다. 핸드폰에서도 핸드폰을 발명한 회사가 미국의 모토로라가 세계 최초로 핸드폰을 발명했었는데 그 핸드폰은 아날로그 기술, 아날로그. 그런데 디지털 핸드폰이 출현했을 때 노키아가 출현했을 때 모토로라가 저 기술은 불안전한 기술이고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디지털 기술 갈아타지 않고 아날로그 기술 테크놀로지를 계속 더 인프루브하려고 투자를 더합니다. 그게 바로 선발자 함정에 빠진 거지. 반면에 잽싸게 갈아탄 노키아는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노키아도 동시에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고 피치폰에 머무르다 보니까 애플에 당하고 삼성은 잽싸게 스마트폰을 갈아타가지고 아주 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사에는 계속 새로운 기획책이 등장하고 그것이 선발자한테는 몰락의 창, 선발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반면에 후발자한테는 비약할 수 있는 기회창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기업 차원, 뭐 나라 차원 여러 차원 발생하는 거지. 바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업 차원, 산업 차원,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지금까지 등장한 기회창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아날로그 디지털 같은 기술 경제 파라다임의 변화, 한관때 엄청 기회창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뭡니까? 석유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 이거 지금 누구한테 기회차가 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이게 지금 중국한테 기회차가 되고 있죠, 중국한테. 전기차 보고 제일 빠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같은 퓨전 혁명,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이제 새로운 기회차가 되고 이것을 잘 타는 나라가 다음 세대에 이제 승자가 될 거랍니다. 그 다음에 불황기도 기회차는 불황. 호황기는 기존의 승자가 계속 잘 나가게 됩니다. 불황이 돼야만이 어떤 승자가 꼬꾸라지고 새로운 승자가 들어가는 기회가 되시고 불황기에 돼야만이 모든 투자 등이 싸지고 돈의 이자도 싸지고 그런 겁니다. 사람 등도 싸지고 그래서 불황기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가지고 호황기 되면서 그 투자한 후발사가 올라서는 겁니다. 불황기가 바로 쉐이크만 시장의 변동, 정부의 규제의 변화 이런 걸 다 선발자를 역진시킬 수 있는 기회창이 되는 것이. 잘못하면은 선발자가 많이 폭망한다. 선발자가 올라. 그래서 보니까 후발자의 어떤 그 수격 전략에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선발자를 늘 쫓아가는 경로 추종형 수격, 패스 팔로잉. 어떤 당이 생각하는 스테이지 스키핑, 바로 현대차 인재라는 것이 샤브레 댄을 건너뛰고 바로 전자제어 생산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삼성도 비례할 때 이전 단계 16kb까지 단계 건너뛰고 바로 중간에 들어가 보는 것이죠. 근데 경로 창출형, 그것이 바로 리프로깅이 뭐냐면 한국 CDM이나 디지털 TV처럼 일본보다 앞서서 새로운 경로, 새로운 기술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좀 더 리스크 테이킹하는 투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사실은 이제 기업 사회에 나온 개념인데 산업청, 국가 차원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과 그 포르투갈은 그 파라다임이 결국은 항해 장거리 무역이라면은 그 이유를 네덜란드나 영국은 그야말로 항해가 아니라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그 승자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금 세 가지 전략 개념을 이렇게 표시한 개념인데 모바일폰의 경우에 1세대 기술이 아날로그 폰을 개발한 모토로라가 있다는 성축은 시간이고 종축은 생산성인데 이 세대가 이제 TDMA 노키아 폰이 되겠습니다. GSM. 근데 3세대 이제 세 세대가 이제 CDM인데 한국이 이 그 고정폰 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진입하려고 할 한국한테 세 가지 초이스 있습니다. 모토로라를 모방하느냐, 아날로그 만드느냐, 노키아를 모방해서 CDM에 하느냐. 그런데 보니까 폴콤이라는 조그만 뭐 스타트업이 CDM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즘 알 수 없는 거야. 한국이 세계 중에서 뭘 선택해 한국이 크레이지하게도 CDM을 생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경로 창출이죠. 모토를 따라 패스발을 하지 않고 모토를 패스하고 뭐 노키아를 갔으면 그 이제 단계 생략형입니다. 이걸 두가 제치고 새로운 경로로 갔다. 그래서 CDM은 사실은 완전 성공이 아니고 반쯤 성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프로깅 전략의 그 리스크하고 포텐셜이 뭐냐면은 CDM이 처음에는 불안정한 기술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노키아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적자를 봅니다. 성이 안 사주니까. 반면에 이 시기를 겪고 가면 나중에는 생산성이 제일 높아가지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적자 보는 시기에 를 메꿔준단 말이죠. 그 정부가 메꿔주거나 아니면은 뭐 테슬라처럼 벤처 캐피탈 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메꿔준다. 그래서 모든 리프로깅에는 초기에 적자 기간이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사실은
계속 적자 보다가 이제 적자 마지막 뭐죠? 아마존도 처음 7년 동안 적자였고, 그죠? 삼성의 메모리도 7년, 8년 적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리프팅 초기에 이 리스크를 누군가 커버하지 않으면 추락한다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추월하는 거죠. 그래서 추락한 사례가 미국의 홀란드라는 태양광 회사인데, 이 태양광 회사가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했는데 초기에 적자를 못 버티고 오바마가 막 지원을 했는데 오바마 중간에 암소리 하면서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좀 더 전에서는 이게 다 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홀란드는. 그래서 이런 그 다른 운동을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제 캐치업 사이클 이론인데, 이거 이제 후발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 2세대가 출현할 때 초기에 진입하고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났을 때 이걸 잘 타면은 계속 추월하고 얼리 리더는 이제 추락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또 다른 세대에 출현하면 또 추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우위를 유지하는 사례나 산업이 있습니다. 서스테인, 바로 이제 삼성의 지금 디램은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 니콘 유지하고 있죠. 반면에 중간에 추격하다가 추격도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완전히 결정적인 건 아니고 주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계속 갈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결국 꼬꾸라지지만, 그래서 한국이 꼬꾸라지느냐 아니면 계속 갈 수 있느냐. 아까 일본과의 차이는 한국 일본처럼 될 수 있는, 지금 봐서는 일본처럼 한국 꼬꾸라지는 같은데 경제성이 추락이 그런데 차이는 정치로는 한국이 굉장히 정치 제도가 경쟁적이라서 계속 바꾼다 이렇게 바꾼다는 없는 거예요. 국회는 한 3, 4% 바꾸니까. 일본은 국회는 평생 가잖아요. 평생 안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는 한국의 저거 같은 공격적인 이런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본과 차이 같은데 한국도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과 잘 매니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아까 영화에서 일본은 한국을 뭘 심하겠느냐? 조총인데 그 조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총. 일본 조총. 화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입장에 볼 때 이 유럽 사람들은 인도에 가가지고 향료, 후추를 흑단의 가장 큰 돈벌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는 길이 세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땅으로 가는 거. 근데 뭐 이쪽 가다가 중동한테 다 무슬림한테 다 털려버렸단 말이에요. 한적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나라를 통과하는 길, 그 다음에 대전을 가로지는 길이 있는데 포르투갈이 개척한 항로가 바로 이쪽 아프리카 나라를 통해 가는 길이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인도에 가가지고 항로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콜럼버스는 이 포르투갈 가는 길을 안 가고 그야말로 크레이지하게 대서양을 건너가겠다 한 것인데 인도는 없고 중간에 미국 대륙이 가로막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포르투갈이 처음에 선중이 된 것은 인도로 가는 새로운 경로를 발견해서 한 것이고 또 스페인은 또 그 다른 또 새로운 경로를 발견해서 그 나라의 그 세계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원리는 같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희망봉인데 희망봉의 위치가 남이 34도입니다. 그래서 가도 없는데 끝에 그 끝을 발견하고 희망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이걸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스코 다가마죠, 포르투갈. 그런데 포르투갈은 이거를 그 독점하기 위해서 스페인은 유럽에다 어떤 손을 퍼뜨리냐면은 희망봉의 위치가 남이 34도가 아니라 44도라는 44도. 이거 너무 머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콜럼버스 속은 거예요. 콜럼버스가. 그래서 가게 된 거였어, 저기로. 근데 콜럼버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콜럼버스는
스페인 사람이 이틀 했어요. 이틀에서 동방경론을 보고 중국하겠다는 승에 불타가지고 서양 포르투갈로 갔어요. 포르투갈 가서 이쪽 다른 길이 했다니까 포르투갈이 야 그 길이 어떻게 있느냐 거기 낭떠러지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 길을 발견했다고 그 콜럼버스 말을 안 사줍니다.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할 수 없이 스페인으로 간 겁니다. 포르투갈이 가장 선진 해양 기술을 배운 다음에 근데 돈을 안 내주니까 선단을 끌 수가 없어. 그래서 스페인에 그 이사벨라 왕을 찾아갑니다. 이 바로 제가 갔었는데 희망봉의 영어 이름이 케이프 오브 굿 호프입니다. Most southwestern point of Africa. 그래서 포르투갈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그 콜럼버스의 관을 모시는 어떤 그 스페인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 사진인데 그래서 콜럼버스가 스페인에 이사벨을 사가지고 사정 장수가 봐 영해 보면은 바로 아람브라 궁전을 찾아갑니다. 아람 궁전 뭐 이거는 회계도 궁전이에요. 당시 스페인은 회계도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전투는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 이때 이사벨 왕이 회계를 물리치고 승전을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콜럼버스 찾아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나를 도우면은 신대를 발견해가지고 포르투갈을 추월할 수 있다 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이 승리의 기쁨을 취해가지고 처음에 반신반의 하다가 한번 해보자라고 서로 궁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아람브라 궁전에서 콜럼버스가 이스라엘 왕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주 요새 아람브라의 추억이 이렇게 명막도 있지만은 이게 회계식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특징은 물이 귀해가지고 이게 분수가 물 쫄쫄쫄밖에 안 나요. 물이 콱콱 나는 건 서양식인데 물이 쫄쫄 안 나는 게 회계식입니다. 물이 귀해. 그래서 근데 같지만은 스페인은 그 금을 발견 못하고 금이 나중에 1700년대에 발견됩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참 포르투갈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스페인은 나중에야 이제 그 금을 발견해서 이쪽 브라질을 포르투갈이 스페인 먹게 됐는데 왜 브라질은 포르투갈 먹었느냐? 아니 스페인을 먹었느냐? 아니 저기 포르투갈 먹었냐면은 이 두 나라가 전 세계를 자주지하니까 교황청이 너네 싸우지 말고 세계를 분할하자 해가지고 브라질부터 이쪽은 포르투갈이 먹고 그 왼쪽은 스페인이 하라 해서 세계를 나눠준 겁니다. 브라질 경교를 해서. 그래서 브라질이 포르투갈 또 넘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브라질 유럽인데 이게 브라질 중부에 있습니다. 포르투갈 지켰던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조총이 나왔는데 그 포르투갈이 인도를 지나서 한국, 일본에 도달하죠. 그래서 일본에 와서 가져왔던 선물이 바로 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리가또 고맙다는 게 그 아리가또의 말의 근원이 플러스라는 설인데 포르투갈 말에 고맙다는 오브리가도 났던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조총을 가지고 한국을 침략한 겁니다. 그러니 콜럼버스하고 이순신이 관련이 있죠. 한국이 이 조총 때문에 처음 졌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일본을 물리치는 이유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의 기술이 뭡니까? 어떤 기술이 한국이 좋았습니까? 너무 좋은 기술. 포 기술. 포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총은 일본이 이겼지. 한국이 포 기술을 가지고 이순신이 핵심력은 결국 포 기술이에요. 물론 이제 이 거북선도 있지만.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가지고 뭘 가져갔느냐? 이 도자기 기술을 가져갔어요.
한국의 도자기 장인들을 일본에 그냥 다 데려가 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일본이 한테 기회시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서양에서는 이 중국 도자기가 집안채 값이었습니다. 광풍이 불어가지고 노구나 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중국과 영국과 인도 간에 어떤 상강물이 있었는데, 중국이 도자기를 수출하면은 영국은 인도에 가가지고 아편을 키워가지고 그 아편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도자기 값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아편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편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끝냈는데, 그래서 중국과 영국과 무역이 끊어지면서 상황이 어디서 올렸느냐, 바로 그때부터 일본 도자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도자기 뿌리는 한국 사람, 임진왜란. 사실은 일본은 한국전쟁, 임진왜란, 한국 때 많이 덕을 본 거 사실 큰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도자기를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명치시를 했던 겁니다. 일본의 산업혁명이 바로 도자기 판돈으로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 하나의 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콜럼버스하고 이순신하고 일본의 어떤 그 명치신과 이런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미국을 도달한 것이 1492년인데 딱 정확히 100년 뒤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1590년. 그래서 역사의 어떤 이런 일마리가 기회창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그 우위가 넘어가고 그 뒤로 이제 네덜란드, 그다음 결국 영국 산업혁명. 독일은 후발자라서 영국을 카피하면서도 영국을 넘어섰죠. 영국의 핵심은 교육제도에서 엘리트 교육인데, 독일은 대학 교육을 대중화시키면서 지식을 확산시켜가지고 영국을 넘어선 거죠. 근데 바로 일본이 바로 독일의 모델을 많이 카피해서 전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 모델을 했는데, 일본을 쫓아가다가 디지털 혁명 덕에 한국 일본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오늘의 큰 틀로 되어 있고, 이제 좀 어려운 경제교육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년에 쓴 책이 이제 추격의 비밀, The Art of Catch-up인데, 여기서 이제 디프하고 리프에게 썼는데, 배려는 뭐냐면 추격에 장애가 있다. 장애는 뭐냐면 선진국이 지적재산권, IPR, 인텔 프로퍼티 라이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후발국의 추격을 저지한단 말이죠. 장하준 교수는 이걸 이제 사다리 버릇하려고 했는데, 제 주장은 우리 사다리 필요 없다. 사다리 없어도 추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풍선을 타고 날아가면 되니까. 그 날아가는 게 바로 추월이다, 추월. 선진국 같은 경로를 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사용하는 사각대를 필요한데, 우리는 선진국 경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각대 필요 없고 우리는 딴 데로 간다는 점. 그게 바로 이제 리프로깅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가지고 기회창이 발생할 때 날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19년 책이었고, 이번에 나온 책은 왜 또 책을 쓰느냐. 근데 왜냐면은 이 책의 새로운 주장은 뭐냐면은 후발국의 추격 경로에 싱글이 아니라 멀티플한 여러 경로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제조업만의 경로가 아니라 한국 정화시장 제조업인데 인도와 같이 IT 서비스도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 또는 칠레나 말레이시아처럼 각종 자원에 기반한 산업, 칠레라면 이제 와인이라든가 또는 칠레 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정통 제조업이 아닌 걸 갖고 수출 많이 합니다. 말레이시아 제조업은 중국 한정이고, 현재 말레이시아 잘하는 것들은 팜오일 또는 고무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말레이시아에 기여한 자원 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것이 요새 잘 나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이 책에서 피고 있고, 특히 후발국은 다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해가지고 외국 기업 약수기자로 위치한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오픈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결국 토착 기업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글로벌 로컬 인터페이스를 잘 관리해가지고 목순화돼 포착기를 키워야만이 성취점 될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이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경제학 기준은 정부 역할은 점점 이제 하락한다. 그것인데 잠시 하락이 아니라 저는 이제 중간에 중진국 단계에서 오히려 늘어나만이 그 기술 장벽 같은 걸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 공동 연구 개발 해야만이 한국처럼 휴대폰 개발한다든가 그런 디지털 개발 다 민간 공동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정부 역할이 늘어나만이 일시로 늘어나만이 선택을 지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만 하기서는 어렵다. 그런 주장들을 해가지고 정부 역할이 소용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올라갔다 다리를 감싼다는 식의 그런 주장들을 이제 뒷투어라는 개념 가지고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들 같은 교수가 추천자를 써줬는데 그래서 큰 배경은 탈세계화 그러니까 현재 지금 2008년 금융위 이후에 탈세계화가 몇 개의 단계로 진행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금융의 탈세계화, 그 다음에 2016 브렉시트에 따라서 엄청난 사건이 사실입니다. 서구의 통합에 단계된 것이고 영국이 후회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트럼프 이후에 미중 간의 무역 경쟁도 이제 무역의 탈세계화에 대한 어떤 그 퇴각이 된 것이고 2020년에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은 생산의 국제화에 대해서 이제 후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결제까지 이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세계가 무가 등장했느냐? 결국 다시 국가가 컴백한 거예요.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산업정책 하겠다는 거예요. 산업정책이 경제에서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그런데 그 제로섬 비례나 비판하는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산업정책. 미국이 손도 나고 있죠. 미국이 글로벌 대신이 좋다 하더니 급하니까 제일 먼저 글로벌 좀 버리고 산업정책 하고 있지 않습니까? WTO 질서 다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IMF 가서 강의를 했는데 IMF가 한국 산업정책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IMF 공식 입장은 산업정책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안 돼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왜냐, IMF 모든 클라이언트 국가들이 다 산업정책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IMF한테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다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나서도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화 국회하고 정부가 컴퓨터했습니다. 바이든 이후. 우리 거꾸로 중국이 지금 세계를 외치고 있고 미국이 지금 보호력 잡고 세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개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엄청난 큰 화두로 등장했다는 거고.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무슨 이룬 한 된 게 없어요. 정부 역할에 대해서. 그걸 경제학 연구 대상이 아닐 거예요. 정부 역할을 하지 말한다는 게 경제의 기본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핵심 주장만 요약하면은 후발자들은 선진국의 경로를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 핵심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경제에 던진 적이 없고 저는 이걸 던지면서 처음에는 따라갔지만은 배운 다음에는 나중에는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디투어든 리프업이든 그걸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개방 안 하면 그것도 해결책이 안 되죠. 아까 종소기론이 나왔었는데 개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개방 안 해서 뭐 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개방해서 한도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방하되 그 개방의 그 인터페이스를 잘 관리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결국은 토착기를 켜야 된다. 한국이 그런 겁니다. 근데 중국이 한 것도 결국은 개방한 다음에 중국 토착기를 일으킨 것이죠. 포춘 500대 기업수에서 중국이 90년대에 단 3개 있으면 지금은 135개, 미국보다 많아졌어요. 한국 15개. 그래도 한국도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는 세계 초유랑 기술을 많이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중소기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초유랑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존의 월드뱅크는 중소기업만 얘기합니다. 근데 중소기업 갖고는 중소기업 몇만 개에서도 선진국 못 된다는 거예요. 태국처럼. 결국은 핵심 초유랑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SME와 빅데이터. 한국은 이제 대기업이 있으니까 나중에 중소기업이 당연히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야의 섹터랄 수 있어서 제조뿐만 아니라 IT 서비스라든가 또는 이런 그 칠레, 와인, 세먼
그룹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커피 같은 것도 후발국들은 다 커피 원두를 수출하는데 원두 수출가 아니라 커피 브랜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유를 수출할 거 아니라 치즈를 수출해야 되는 것이고 포도가 아니라 와인을 수출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유럽이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제일 많이 무시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성경 본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역할은 중간에 올라가면 나중에 줄어든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인데 앞에 이제 다양한 경우를 얘기하고 챕터 3에서는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방 전략적 이유, 그다음에 기업과 국가 간의 어떤 그 동지나, 그다음에 챕터 5가 한국의 경험을 이런 관점에서, 기토 관점에서 조망하고 특히 대기업 먼저 중소기업은 나중에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이 아이타 같은 쇼사이클 산업 갔다가 지금 이제 바이오 같은 농어로 간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기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했던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이런 방금 아까 기토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첫 번째 박스는 이제 선주라는 경로에 여러 길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옛날에 뭐 농업, 제조업, 서비스인데 이 경로가 꼭 천연적 명칭이 아니라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인도처럼 제조업 안 하고 서비스 하다 난지에 이제 다시 제조업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도 사실은 밀프로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로컬, 그래서 개방하되 로컬을 키운 다음에 다시 또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상적인 한국이 바로 그런 거죠. 한국은 가장 보호된 시장이었죠. 가장 폐쇄된 시장이었지만은 한국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먼저 유일하게 자유무역을 미국, 중국, 유럽, 인도 다 한 나라가 한국 유일합니다. 그래서 개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수록 클로즈 할 수 있단 말이죠. 보호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반드시 글로벌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ME 빅비즈도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을 하지만 옛날에 다 조그만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굉장히 어떻게 빨리 키우는가 핵심이고 소수를 선택해서 그다음 키운 다음에 나중에 그 소기업들이 잘 발생한다는 것이 많은 대기업 밑에 소기업들이 공급자로서 키우고 있고 커가고 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빅테크들 네이버, 카카오다 과거 삼성에 일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저는 큰 경로가 이게 이제 그 사이클 타임인데 한국이 저는 IT와 같은 숏사이클한 기업 기술로 갔다가 2000 이후로 이제 롱사이클인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사이클이냐면은 기술이 얼마나 빨리빨리 기술이 변하는 속도예요. IT는 기술이 빨리 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패는 뭐냐면은 기술 스크롤칭을 할 때 평균 9년 정도 된 과거의 특허를 인용한다는 뜻입니다. 논문도 쓸 때 과거 인용하잖아요. 평균 몇 년 된 논문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IT는 되게 짧습니다. IT에서는 특허 출한다 2, 3년 지나면은 그 특허는 이미 아무도 거둘도 안 봐요. 왜냐하면 기술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근데 바이오 같은 산업은 특허가 오래 가는 거예요. 후장도 그렇고. 그래서 오랜 사이클일수록 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IT는 옛날 거 몰라도 최근 거 알아도 벼락치기가 가능합니다. IT는. 그게 바로 숏사이클을 하잖아요. 한국이 그걸 했기 때문에 한국이 빨리 추격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양하게 이제는 농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으로 가면 농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잡으면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경기 못 쫓아오니까. 농은 기입장벽이 높은 사람이고 한 번 잡으면 오래 버티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삼성이 불안한 기업은 애플이 아니고 독일의 마스토 같은 이런 기업들은 그 분야의 1등이 한 지가 몇백 년입니다. 추격 불가. 농사를 하는. 그럼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약, 바이오 같은 거. IT는 금방금방 몰락해요. 노키아 보수. 못 들어가요. 금방 몰락하죠. 삼성도 IT만 해갖고 언제 몰락하는 겁니다. 지금 휴대폰 다 쫓아가죠. 그래서 삼성이 바이오에 투자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대만은 엄청 부여해요.
한국의 바이오가 너 어떻게 바이오를 잡았냐 한국이. 그다음에 대만은 지금 IT밖에 없어요. TSMC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 바이오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 이제는 전쟁이 되면서 이제 방해사료까지 잡았단 말이죠. 방해사료는 더 추기 어려운 농사를 사는 거죠. 아니면 좀 인복합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킥 같은 게 탑 10을 가보면은 예전에는 삼성전자, 아니면 자동차였어요. 아니면 포스코인데 최근에 2020년에 보니까 바이오기업이 3개 들어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왔어요. 한국 산업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중점적인 IT하고 자동차. 그래서 한국이 이걸 계속 가야죠. 가면 한국이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코리아 테크가 아닌 단어 갈 수 있는 반면에 그래서 IT하고 있으면 한국은 테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쉼표터 학과 하는데 쉼표터에 두 쉼표터가 있습니다. 젊은 쉼표터 있고 늙은 쉼표터 있는데 젊은 쉼표터는 뭐냐면은 창조적 파괴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강조합니다. 근데 쉼표터가 나중에 나이 들면은 대기업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쉼표터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가장 빨리 자질하는 산업이 바로 쇼트사이클 산업입니다. 그 쇼트사이클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이 망하고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온다면서 기회의 창이 많아요. 근데 이것만하고는 안 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롱사이클 산업을 잡고 거기에 대기업을 창출해야만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스위스, 독일 등. 그래서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한국이 초기에 소수 대기업을 기준 키우는 것이 잘하는 전략이고 대기업이 있어야만이 소기업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스타트업들이 창업해도 다 구글한테 M&A 나갔거든요. 그 해외로 나갔거든요. 국부가 유출되는 겁니다. 국내 대기업이 그걸 M&A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거지. 이거 최대의 문제예요. 모두 이면이 관계. 스타트업이 나오긴 나오는데 다 미국 기업들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져. 이게 최대의 문제죠. 많은 나라에. 국내 대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삼성은 국내 대기업, 국내 스타트업 인수 안 하더냐. 폴리티컬리 비난받으니까. 이거 분위기 풀어줘야 됩니다. 삼성 절대 국내 기업 인수 안 하려고. 너네 또 먹었냐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기업한테 삼성 외국기업 인수하는데 이 분위기 바꿔야 됩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 스타트업 인수해야지 한국에 남아있는 겁니다. 나라의 민족이 독일 민족이 다 그랬는데 그걸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존박할 때에서도 여기자 해가지고 중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는 오래 정부 안 해도 노동 통관 노동이랑 자원 가지고 되기 때문에 필요 없고 오히려 선진국 돌파하기 위해서 브렉스 만들기 위해서 중상級 단계에서는 공동연구가 같은 걸 해야만이 그 진입장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국경을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은 기존의 경제학의 파라다임과 다른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것이고 핵심은 선조가 하는 유일한 경로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가는 여러 경로가 존재하고 후발자는 꼭 선조기 경로를 단순 모방만 해갖고는 안 된다. 투기 역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핵심은 결국 개방을 하되 그 개방과 그 과정을 잘 관리해가지고 포착 계획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정부의 개입, 산업정책, 혁신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의 이거 오픈 액세스라서 지금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1000번 다운됐다 그러는데 지금 한 몇천 번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그 토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냐면 80년대에 지금 얘기는 전 사회학에서 다시 욕을 많이 하는 그런 분야인데 80년대에는
일본 관련 과목을 들어가봤더니 막 학생이 뭐 1000명가량 들어왔어요. 일본 붐이 일어났을 때. 제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 숫자가 쫙 사그라지고 그다음에 중국이 조금씩 올라올 때 제가 돌아왔거든요. 지금은 한국학에 관한 과목들이 상당히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과거에는 정부를 기업들이 열심히 따라가가지고 정부 하는 대로 하면 뭔가 잘 될 거다, 기대 닦일 거다. 근데 실제 기대 닦였죠. 요즘은 정부 또는 국가가 대기업들 바식과정이 붙잡고 가심하려고 그냥 사정사정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 발에 보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불레를 너무 많이 차고 있어서 뛰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삼성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니까 오너 리스크가 지난 한 5년, 6년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기업 조직이 내부가 상당히 산만해졌어요. 이 산만해지는 제가 느끼거든요. 산만해졌다는 게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죠. 이런 거 더불어서 지금 이 추월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그 힘들이 어디서 발견이 될 수 있는가, 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온 문제를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뭐 짜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김영국 교수님. 경제학과 김민규입니다. 20년 전에 이 교수님이 한인대 경제학과 세미나 오실 때는 소장 중견 경제학자였는데 지금 세계적 석학이 돼서 다시 와서 좋은 세미나 해주셨네요. 아까 세미나 들으면서 한 가지 포인트가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선두주자, 미국의 역할입니다. 그 후발주자들이 열심히 따라가는데 보면 미국이 2등이 강해지면 그냥 있지 않아요. 그 아까 대한민국 반도체가 성공을 거둔 게 디지털화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상으로 큰 역할을 한 게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주저앉힌 거죠. 그래서 지금 이론에서 선두주자 미국이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면 더 좋은 분석이 되지 않을까. 특히 현재 미국이 중국을 엄청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선두주자로서의 미국의 역할, 그걸 좀 게임 이론적 분석으로 들어가면 분석이 좀 더 풍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모아서 네, 뭐 네. 굉장히 정치학에 맞죠. 정치학에 기념에서 그 게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는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여기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전에 독일대에서도 견제한 적이 있었고 일본을 결정을 견제해가지고 사실은 한국 반도체가 그 덕에 확 올라간 사실은 반도체 사이클 바뀐 동시에 일본을 죽어주니까 미국이 한국으로 섰다는 거죠. 근데 최근엔 다시 이제 또 한국을 졸라고 했는데 중국이 등장하니까 이제 관심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을 줘가지고 한반도로 득보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여기 개입 안 했으면 모든 제조업이 한국의 주력산을 다 중국이 지금 다 가져가는 시나리오예요. 사실은. 끝으로 반도체 이미 뭐 핸드폰, 뭐 배터리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조선도 지금 뭐 간다. 그래서 미국 쪽에 한국 제조업은 한 5년 이상 10년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간대 안 사니까 한국한테 사야 됐어요. 그래서 대만을 갔더니 미중과 사이가 좋으면 대만은 관심도 안 돼요. 쳐다도 안 놓는 거예요.
근데 미중이 싸우니까 대만의 이 값어치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미중 갈등 구도가 특히 중국과 제조업 주력국가 겹치는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또 산업마다 기업마다 입장이 다른데 일부 기업들은 그야말로 좀 큰 덕을 보고 있죠. 근데 한국 전체를 봐서는 이제 또 미중 갈등이 중국이 너무 주저앉은 한국이 아직도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 거식으로는 한국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미식으로는 기업마다 사람마다 좀 입장이 갈립니다. 그래서 양측 신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 딱 하나도 뭐 수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같은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덕보고 있죠. 태양광 다 중간에 전화를 좀 살아나고 있고 배터리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사실은 항상 10년 시간을 걸립니다. 네. 저 미디어 스쿨의 김신도 짧게 아주 잘 듣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모델이 듣기로 이제 한국을 사례로 염두에 두고 들으면 아주 딱딱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데 다른 나라도 이 모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회의 가서 많이 발표하는데 한국을 너네 들으니까 사람들이 한국은 너네 외래 아니냐 우리는 아무나 맨날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얘기하면 야 한국과 아프리카가 굉장히 그 초기적으로 비슷하다. 첫 번째로는 뭐 몇십 년 동안 식민지를 겪었고 내전 겪었고 10년이었어가지고 외국 먼저 먹고 살았나 똑같아. 아프리카 도통 그렇거든요. 너희랑 우리 같은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은 한국은 뭐 미국 냉전 체제에서 수출 잘했다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등장한 중국도 비슷한 이 동아시아를 모여 갖고 통과한 것이고 그래서 핵심은 수출 역량을 키워야 것이고 남미는 다 내수입 시행이기 때문에 수출량이 부족이 안 되는 것이고 핵심은 수출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토착 기업 키우다. 이건 똑같은 성공 공식인 것 같아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나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인 것이죠. 토착 기업. 죄송하지만 제가 팔로우로 저도 그 아프리카에 한 학기 정도 장관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한국 모델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수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맨날 뭐 가발이라도 팔고 이런 기본적인 수출 구조가 너무 이 스타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 그래서 아주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한국도 가난했고 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건들이 다른데 99가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수출 위주의 성장이다 이렇게 하면 전통적으로 뭐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에서 이야기한 국가 주도형 수출 지향 모델 이것과 이제 달라질 게 없으니까 크게 설명하는 게 그런 거는 조금 함정이 더 추가한다면은 아프리카 전도로 개방을 한 다음에 개방 때문에 토착산이 다 망가진 사례예요. 개방에 한국 개방했지만 한국은 토착을 키운 사례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국제적인 차이인데 아프리카 같은 그 자유조건 안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건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 개발을 해요. 아프리카 생산 다 망가져 버렸어요. 식량하는 사람.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은 자기들이 소비하는 걸 수출하고 그다음에 자기 생산하는 걸 수입해 쓴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커피 같은 거. 원조는 다 아프리카인데 자기들 외국 커피 먹고 수입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죽 다 수출하고 외국에서 만든 가죽 제품 사서 쓰고 이게 다 개방에서 다 아프리카를 망가뜨린 거예요. 서구가 한 겁니다. 그럼 발전 전략이 바뀌는 이 핵심이 주행 발전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네. 말씀 잘 들었고, 네, 지금 저는 사회학과의 신경화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 분석 모델 분석이라고 들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서울대가 이렇게 좌파들의 사회학과가 쓰기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저희도 그런 감을 가졌는데 남는 사회를 보고 그때 이제 한국 모델에 대해서 분명히 일리가 있고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이데올로기적 정파를 떠나서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질문은 이런 한국 모델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충분히 선생님 그 얘기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아요. 이런 발전 모델이 가져오는 이제 사회적인 대가가 있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독점은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제 장기금이라든가 이중노동시장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중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또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거기에 국가가 뭔가 좀 잘 해냈다는 모르겠는데 사회적인 부분이 오락가락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저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지표가 저출산이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대기업은 이제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90%의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청년들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떠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청년들이 그래서 한국 이런 한 모델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물론 사회학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한번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연결이 된 네. 질문이라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동 교수님 말씀하신 아프리카에 없는 것은 기업가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가들이 탄생을 했고 그런 기반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제 질문은 지금 이제 디투어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직진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디투어보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떠나지 않았던 거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 바퀴에서 항상 역전을 해냅니다. 역전을 해낼 때는 항상 디투어로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직진을 이길 수 있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인력에 의해서 왼편으로 기울어져서 가는데 그걸 튀어서 디투어로 가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엄청난 체력을 키워야 되고 젊어야 됩니다. 지금 김길리 이런 애들이 19살입니다. 젊고 체력이 있고 엄청난 훈련을 해야지 마지막 바퀴에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또 그렇고 말씀하시는 이 디투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삼성을 연구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삼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병철이 국내 최고로 만들었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거는 이건희입니다. 이건희가 디투어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어마어마한 캐시였습니다. 캐시가 현금이 있었죠.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의 이제 질문은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이걸 성취해내려면 디투어가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조건을 가져야지 다른 나라에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조건이 무엇일까? 라는 거. 항상 직진으로 가는 게 이기지 돌아서 가는 게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조건이 성공 조건인가라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그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은 질문 반복될 것 같아서 그냥 개입했습니다. 계약과 이견식입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유형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A, B, C, D. 누구는 A, B, C, D로 가고, 누구는 A, B, D로 가고, 누구는 A, B, C, 다시 뭐 A 다시로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행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구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행태는 구조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행태를 보여줬던 차이의 이면에는 어떤 구조가 있어서 그 구조의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앞에 질문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또 게임 시어리 이런 것도 또한 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구조의 측면을 보고도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행태별로의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듣다 보니까 자꾸 재밌어지는데 지금 질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즘 총선의 쟁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논의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위기감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제 세대에서 야 이게 경제성장의 피크에 올라왔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아마 혜택을 못 받고 잃어버리고 가진 걸 자꾸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들이 매우 저는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개입을 했습니다. 맨 앞에 계신 그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뭐 책에서 여기까지 뭐 정부역할 중시했는데, 사실 현재 한국 사회는 이제 정부역할이 좀 아직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지만 발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래서 과거의 정부역할은 이제 기업 키우는 데 섰다가 이제는 그 복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또는 생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가 한국 자본주의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데, 한국 자본주의는 그 자본주의 유형에 따르면 이제 그 동아시아 자본주의라 가지고 영미식과 다르고 뭐 북도 다른 제3의 자본주의인데, 지금은 한국 자본주의가 영미식으로 수혈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고성장 좋은 부분인데 지금은 저성장 나쁜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분위기는 좋지만은 상위 10%의 비중이 보면 미국이 40%, 한국이 40%예요. 미국 4위 1위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지금은 최악의 조합인 저성장 나쁨을 하고 있어서 한국 자본주의가 영미식 자본주의를 가고 있는 그야말로 추격에서 수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영미식 자본주의보다는 뭐 북부식으로 좀 더 성장도 디센트하고 굉장히 좋은 자본주의가 좀 낫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국 정부 현재 그전에 복지라든가 또 농시장 정책은 북부식 정책 많이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 자본주의의 실현 경험을 저희하기 위해서 많이 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좀 그걸 못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분 성과가 나오고, 사실은 노인복지 같은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노인복지가. 문제가 이제 그 생산 연령의 어떤 그 청년 중장년에 대한 복지가 시작한 것인데, 노인복지는 뭐 저 어머니가 혼자 하시는데 매일 영사 가지고 요리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갑니다. 그런 날을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못하냐 말이에요. 애 한 명한테는. 그런 게 지금 한게 필요한데, 그걸 좀 뭐 하겠다 그러는데, 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성과가 좀 더딘 것이 저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지 정책이면서도 성장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거든요. 핵심이 바로 여성 고용 높이는 겁니다. 북부는 여성 고용률이 80%, 한국 60%예요. 한국 최저입니다. 그래서 근데 북부 여성들은 일도 고용률도 높고 출산도 많이 해요. 근데 그 핵심은 바로 육아 출산에 대한 그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생각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은 바로 북부식으로 유연 안정성,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에 갔더니 자기들은 실업이 없대요. 거기는 유연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교통수단이 다 무료더라고요. 한국과 거꾸로 돼요. 한국 노인들은 무료고 청년 돈 줬다는데 이게 맞봐야 되죠. 일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죠. 그러면 한국이 아직 복지국가로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할 게 많고, 그걸 좀 하면 한국이 그래도 항상 일본처럼 출산이라든가 또는 저성장 국면을 넘어섰다고 보는데, 현재 봐서는 지금 그 추세를 못 걷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걱정이 되긴 돼요. 그래서 그다음 기업 전략에서는 그런 그 기업의 리프로깅 전략 같은 것이 어디서 나오냐, 행태인데 그 원체 사실은 설명 어려운데, 사회가 어려운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거 정부가 해준 것도 아니고 기업인들의 어떤 초이스인데, 기업인들의 마인드가 외국에 의존하고 모든 걸 내 걸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영이 그 현대차 엔진 개발했다니까 다 그거 우리가 줄 테니까 뭐 어려운 엔진을 개발하냐 그랬다는데, 내가 꼭 하겠다고 버틴 거잖아요. 그 7년을 했잖아요. 엔진 개발하는 조선도. 그래서 그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개발을 했지만은 뭔가 내 손을 하겠다는 그런 멘탈리티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개방했지만은 다 토착기를 키웠다는 것이 크게 유일한 것이 토착기 키웠다는 것이. 중국이 아마 비슷하게 키워갔고 일본, 대만 들어갔는데 그 외에서는 토착기를 키우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육개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에서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그냥 매장 육성된다고 하지 매집 친 다음에 토착기 키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핵심 가르치는 거죠. 그걸 하자는 거예요. 일단 마지막으로 한 질문 받고. 네, 저도 바꿔서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역량으로 보면 IT 서비스 산업 쪽으로도 굉장히 좀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속 이제 제조 쪽에 매달리고 있고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대기업이 소기업을 이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들이 이런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에서 이런 IT 서비스 산업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로막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내부 안에서 어떤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진입 방법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걸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인도의 경우에 이제 IT 서비스 산업이 유명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기업이 이끌고 소기업이 따라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인도는 사실은 그 3대 IT 대기업 이쪽에서 뭐 인포시스, 타타, 그다음에 위프로 같은 이게 다 미국의 상장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도 세계 초량 IT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그런 또 인도가 사실 당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영원한 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 대기업 있으면은 창업이 잘 된 친구도 있고 방해된 친구 두 가지 다 존재합니다. 내가 사실은 영광 요새 그거 공부해 주는데 그래서 근데 실리콘밸리 모델이라는 것은 되게 대기업했던 사람이 창업하고 다시 대기업한테 인수되면서 엑시트하는 구조잖아요. 그게 사실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러면서는 대기업이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창출하는데 대기업 존재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물론 이제 한국 같은 상황에서 일부 그 대기업 프리치기라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한국에 워낙 견제가 많아가지고 대기업들은 이제 갑질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기업이 있는 것이 그래도 창업 이런 데 도움이 생각하고 제가 그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밑에 존재하는 서플라이 기업들이 몇천 개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윤이 낮지만은 거기에 하게 되면서 서바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대기업주도 경제지만은 그 스타트업들이 상장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미국과 비교해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상장된 매력을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코스닥이라든가 또는 제3 스톡시장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 유니콘 기업성에 있어서도 한국이 뒤지지 않아요. 유럽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대기업 정도라는 비판을 받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창업이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지 않는 면에서 전 긍정적 측면을 보는데 부정 측면을 계속 견제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분은 항상 워낙 잘하는데 사실 되게 견제 같은 건 워낙 잘하는 것 같아서 뭐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예전에 1980년대에 그런 논의가 많이 나왔는데 대만이 이제 그렇잖아요. 대만이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심인데 그때도 그 클래스에서 어떤 게 좋은 쪽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뭐 그래도 평가하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뭐 세월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 대기업 쪽으로 좀 기울어져요. 생각도 기울어지고, 아무튼 이노베이션 파워 기울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대기업 뭐 오너나 또는 뭐 CEO 좀 많거든요. 그랬더니 내 딸내미가 뭐래요? 뭐, 아빠는 재벌 친화적 교수야. 그래, 제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교류를 할 때 말이죠. 교류를 할 때 주로 통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기업도 없어요.
그 중기업도 그럴 역량이 없는 거죠. 지금 아마 이분 교수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도 중견기업에서 지혜를 좀 얻거나 서로 이제 이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우리 딸내미한테 재벌 친화적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현재 한국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을 도와줄 필요나 정책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폴리티컬리 지금 인코렉트한 것 같고 물론 당연히 중소기업 상업 지원을 해야 되겠죠. 정부가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정책 우선순위는 지금 오늘 그 말씀하신 그다음에 이룩하신 한국의 법조이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 세대, 그러니까 186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경제 발전의 경로를 충분히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패턴이 이거다 보여준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다음 세대에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론이 결국은 미래 예측인데 미래 예측인데 다시요 뭐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사는가 상관 안 해. 이러면 뭐 되게 이제 퇴직하면 그러잖아요. 알아서 살고 나 고생했거든. 이런 마인드 가지고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발전론의 기존 그 세계 논리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어떤 형태를 지금 이은교 교수께서 출구를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좀 다음 세대 보여주시면 그래도 좀 안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국 이제 세대론적인 고민이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면 1860년대에 우리나라 조선에서 말이죠. 그걸 그냥 헤매고 있을 때 그래서 개학파가 저기 서울 지금 헌법재판소 옆에 바로 그 대지인데 박규수 선생님 지금 거기 있었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다 거기 이제 모여요. 한 19명이 모이는데 그 집에 뭘 보러 가냐면 지구본을 보러 갔어요. 지구본을 막 돌리는 거죠. 중국은 여기, 그 다음에 조선은 여기, 일본은 뭐 여기,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구가 동그랗냐? 동그란 걸 믿는데 이게 이제 실물로 보니까 야 이게 이제 중화론으로 벗어나는 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보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면 개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껏 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20년대에 지구본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어떻게 올라왔나?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대학에서 논의가 돼야 여러 가지 담론들이 그렇죠? 확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건 참 좋은데 이 첨언을 이렇게 해서 되는지 보여주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경제팀이 보였는데 요즘 안 보이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모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이는가? 당신들이 모이고 있는가? 당신들의 주요한 뭐라고 할까요? 이 담론은 뭐냐? 뭘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정체가 안 보여가지고 물어볼 데가 없어요. 춘천발 대정부 질문. 당신들은 어디 있는가? 그 질문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괜히 말을 나눴는데 3월달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 경제발전론의 대가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셨고요.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정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오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근 교수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정규 멤버 스쿨에서 기억하는 거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더 듣겠습니다. 예. 질문을